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뒤로 길게 늘어진 이 복도 옆으로 어떤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34m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글씨는 한 사람, 즉 뭐냐면 한 유명한 위대한 서예가가 왼손으로, 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써내려간 글씨입니다. 제목은 관서악부. 관서악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양지방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인데요. 여기 그 앞에 고아, 시모, 거며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거며 선생님이 이 평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유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거며 유희강은 추사 김정희 이후 글씨를 가장 잘 쓴 우리나라의 마지막 서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1911년에 태어나서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68년에. 그래서 1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글씨를 못 쓰게 되는데 내가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아름다운 시를 다시 써서 후손에게 남겨주겠다라는 일념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써내려간 것이 바로 관서악부입니다. 그러면 200년 전에 쓰였다고 하는 이 관서악부의 원래 본 저작물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기 사실 이거는 만지면 안 되지만 지인 찬스로 쇠 조각입니다. 바로 이분이 거며 유희강 선생님이시고요. 19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치 이 먹으로 써내려간 이 분의 정신을 보여주듯이 실제 검은색 쇠와 뒤에 이제 이 그림자로 이루어진 이분의 지금 이 영정 조각과 만나셨는데요. 거며 유희강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평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관서 악부는 원래 영정조 시대 때인 즉 200년 전에 쓰여진 저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필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서악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관서악부의 초기 형태를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추사가 글로 유명하다면 여러분들 그 추사 김정희 이전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누가 있죠? 바로 단원 김홍도가 있죠. 바로 단원 김홍도를 길러내고 글을 발굴했었던 스승이 바로 표암 강세왕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글씨는 표암 강세왕 선생께서 쓰신 글씨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석북 신광수 선생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는 바로 평소에 교류하던 번암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 관찰사로 가게 되면서 너가 이 평양을 잘 다스려라 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풍물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역, 심지어는 기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과의 우정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거며 유희강은 200년의 세월을 거스르고 이 과거에 있는 것을 다시 요청해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이 34m의 아름다운 글귀를 써내려 갔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익혔던 많은 문학들이 중국의 것을 쫓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의 아쉬움. 그 아쉬움이 바로 위대한 예술 정신과 신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낳게 했는데요. 저희 여기 안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검은색은 글씨고 바탕은 여백이라 사실 지금 저희가 번역하는 것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양 지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다양한 글귀들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즉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정신은 다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10폭짜리
9세기에 만들어진 1800년대에 만들어진 평양 지도 앞에 와 있습니다. 계절로 보아하니 지금 꽃과 여린 잎들이 올라온 걸로 보아서 4월 정도로 생각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물은 한강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이 팔아 먹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동강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배들이 다 이 대동문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위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냉면 좋아하시죠? 을밀대라던가 그 밖에 대동관이라던가 평양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굉장히 많은 그 풍물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돼도요, 우리는 이 시대 때의 지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 원폭이 떨어져 갖고 지금 이 지역이 다 몰수됐기 때문인데요. 완전 다 몰살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평양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마치 파리의 개선문처럼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형태로 평양 지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지도와 시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번 이 한국 미술의 인트로를 열었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도자기와 그 밖에 다른 작품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옛날 성균관의 전신인 거는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그 조선시대 선비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물관은 소장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대학자 중에 혹시 정말 사약 먹고 돌아가신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앞에는 우암 송시열이 쓰신 주자 명언 십곡병이라고 하는 글씨가 빼곡히 머리병풍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지생 만물성인 응만사 유일 직자이이. 어려워 보이죠?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만사에 대응하는 도리는 오로지 하나의 정신일 뿐이다. 바로 이 정신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이러한 글씨를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글씨를 보면 참 잘 썼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글씨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암 송시열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비 정신의 어떤 하나의 필획이 손으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국 미술 몇 가지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선비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앞에 있는 그림들은 공자 성적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책처럼 여기도 유학의 대학자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요. 특히 저 앞에 있는 물레노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노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자는 죽을 때까지 재산이 소달구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림 속에 있는 노자와 공자 보니까 노자가 더 나이가 많은 선배로 보이네요. 자, 그 옆에 있는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씨 엄청나게 잘 썼지요. 제가 인트로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까마면 글씨요 하야면 여백이라. 그런데 이 글씨를 얼마 동안 썼을까요? 바로 단시간 안에 써내려간 글씨입니다. 바로 장원급제 시험지인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왕을 지칭할 때, 성왕이라고 하는 걸 지칭할 때는 두 번째 단락에서 위를 싹 올려준다라고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나보다 어른한테는 존칭을 쓰죠. 여기도 글씨를 쓸 때요, 왕을 존칭할 때는 줄을 바꿀 때 왕을 올려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 아래 놓여져 있는 선비의 보찜인데요. 바로 자기 고향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신과 함께 메고 왔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자의 도구라고 할까요? 뭐 진짜 해시계, 뭐 나침반, 뭐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이런 뭐랄까요? 이런 그 사서삼경의 작은 형태의 책, 뭐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특히 담배를 피기 위한 도구라든가 저기 안에 작은 벼루들도 있죠. 바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세요. 백패와 홍패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다 백패, 홍패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 백패라고 하는 것은 백색에 쓰여져 있죠. 바로 대학 입학 합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저걸 받으면 성균관 입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편에 홍패가 놓여져 있습니다. 홍패는 무엇일까요? 이 홍패는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법무고시 이런 것을 합격하고 나서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패와 홍패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을 타고 금이 환양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럴 때 쓰는 뭐죠? 바로 어사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앵삼과 어사화라고 하는 과거 합격자가 쓰는 옷을 입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제자, 그러니까 과거 합격자들 중에서도 1등 한 명만 할 수 있는 호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렇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관복과 관모를 쓰고 이제 교지를 받고 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고시에 패스했으니까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제 그 급제를 하고 이 행정관으로 이제 오르는 과정이었다면, 자,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옛날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자들의 방, 사랑방을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는 뭐 병풍이라던가 우리 뭐 문방사우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현판입니다. 학공자라고 쓰여 있죠. 이 학공자라고 하는 글씨는 아까 저희가 검여유희강이라고 하는 분의 글로 인트로를 열었는데, 바로 검여유희강이 가장 쫓아서 가고자 했었던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글을 잘 썼던 분, 바로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공자를 따라야 한다는 유교 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를 또 쫓아와 보시면요, 남자들의 방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방인 안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의 방에는 당연히 문방사우가 있었다면 여자들의 방에는 단장을 하고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이런 소도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안방과 사랑방의 크기가 과거 일반적인 문인들, 즉 문인 사대부가의 안방과 사랑방의 크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식 수준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99칸 집이다라고 하면요, 99채가 있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가 하나의 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에는 뭐예요? 이 안방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간이 있죠. 자, 바로 이 99간이라고 한다라고 본다면 집 안에 약 10채 정도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과 간 사이가요, 민가가 다르고 궁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에서 한 간이라고 하면은 2m 40 정도에 해당되고 민가에서의 간은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도 민가에서 쓰는 것과 궁궐에서 쓰는 것이 같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초상화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벌써 그때 뭐 초상화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자화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은 18세기에 굉장히 잘 그려진 공신도상, 그리고 이 공신도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되게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의 어떤 그림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서양도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정신을 배어나오게끔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양에서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뭐 반신상도 있고 전신상도 있는데 전신상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창계공 초상, 왼쪽에 있는 것이 신흥주 초상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신흥주는 눈썹이 탁 올라가고 얼굴이 시꺼먼 게 장군 같아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신흥주는 장군이고요. 즉 무신상이고요. 옆에 있는 창계공은 문인입니다. 문인상입니다. 즉 그래서 무인상과 문인상을 가르는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바로 가슴 안에 있는 흉배가 학이 있느냐, 저 안에 짐승이나 혹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동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인이냐 문인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짧게 보셨는데도 많은 걸 배우고 있으신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있는 말을 지나서 이제 도자기를 보는 쪽으로 저희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뒤에 말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좀 보셨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여 유희강의 얼굴을 뭘로 만들었었죠? 바로 이 그 철판으로 만든 거 제가 두들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그리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5마리의 말들이 달려가면서 특히나 이 앞에 전면에 있는 2마리의 말은 서로 달려가다가 끽 하고 멈춘 바로 그 긴장감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이라면 이렇게 바깥쪽에 칠해지지 않은 여백을 미완성이라고 부르겠지만 동양에서는 이렇게 비워놓음으로써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도자실로 이동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도자기, 물론 뭐 우리 도자기에는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뭐 분청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는 바로 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을 했었던 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2점의 복숭아 연적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복숭아 연적, 특히 복숭아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도 공부했죠. 왜 우리가 그 10개의 그 대표적인 문화재 이야기할 때 제가 복숭아 하면은 도연명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바로 목류도원도 공부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진짜 유토피아로서의 꿈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적에는 구멍이 2개가 나 있어서요. 저거를 물에 탁 담그면 이게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딱 잠기게 됩니다. 그걸 빼갖고 물을 따르면 연적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먹을 가는 물의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저와 쭉 같이 보시는 여러 도자기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봉황도 보이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 백자 장군을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 술병이에요. 술독.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소주를 담는다면 한 10병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도자기,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지금 제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백자를 보는 방법은 이 깨끗한 백색의 우윳빛깔 원형과 함께 특히나 청화백자 같은 것들은 그 옆에 청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느냐, 특히 여백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조화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이 백자의 아름다운 기형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대표적인 백자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백자에도 청화백자의 아름다움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역시 조선시대 하면은 가장 그 아름다운 게 뭐죠? 우리 아까도 공부했던 바로 백자, 다랑아리 공부했었죠? 바로 그 다랑아리보다는 조금 더 완형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백색에 아무 무늬도 없는 이 백자를 보시면, 백자병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로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한국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시대 유교적인 미감이 백색미감이라는 바로 이 청렴 결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악기실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악학괴범은 바로 세종대왕이 그 이후에 뭐랄까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하신 여러 그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음을 고르게 하는 악학괴범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악기는 평경이라는 악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평경은요. 지금도 종묘제례악이나 문묘제례악을 할 때 이 평경을 쓰는데요. 이거는 음의 절대음을 알아보기 위한 소리를 그 기준음을 보여주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 악기가요. 원래는 지금은요. 이렇게 다들 앉아서 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지 껍데기 같이 생긴 이걸로 띵띵띵 치면 다 서서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악기는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두 점밖에 있지 않은 고악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옛날 안향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같이 갖고 들어온 악기입니다.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것들이요. 옥이에요. 옥의 두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직업이냐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공사를 한번 하려고 딱 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넣기 위해서는 이 매듭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큐레이터라는 사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매듭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목포까지 가서 바로 이걸 염색하고 만드는 방법까지 공부했었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두께에 따라서 음의 소리가 달라지는 그 음의 절대음을 나타내는 바로 이것을요. 편경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있는 것은 특경, 특종, 편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하실 장소는요. 바로 우리 청자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청자실로 이동하면서 제가 그 밖에 다른 이 악기라던가 이 동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아마도 여러분들 1, 2강 때 현장 탐방 오기 전에 있었던 바로 10선의 문화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지만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정신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 분청사기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확실히 백자나 고려 청자보다는 더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바로 국경에 이제 국경을 이제 지키려다 보니까 집에서 쓰던 국그릇 하고 밥그릇을 죄다 공출을 해다가 무기로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도자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소를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하고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소리를 고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바로 이 악학괴범, 훈민정음, 그리고 이 분청사기 이런 것들이 다 백성을 향한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도자기는 바로 여러분들 고려불화에 나오는, 우리 고려불화도 아까 공부했었어요. 고려불화에 나오는 청자 정병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걸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전시에 아주 가깝고 이 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큐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병은요. 바로 1200년대 13세기 때 만들어진 병입니다. 근데 그 위에 버드나무가 꽂혀 있네요. 이 버드나무가 꽂혀져 있는 이 형태는 고려 불화 중에서도 수월 관음도에 항상 나타나고 있는 상징인데요. 저희는 그 상징을 실제 13세기 때 도자기에 꽂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막 이거를 몰래 따오고 심지어 막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따갖고 만들어 봤더니 실제 이것은 실제 하는 형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관음보살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했었던 믿음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 버드나무가요, 아스피린, 즉 해열제를 만드는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의 껍데기가 현대의학의 핵심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결합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큐레이팅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됐고요. 이 정병이라고 하는 것의 정자는 깨끗할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약을 먹는 사람들 모두가 병을 깨끗이 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문화재라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서양 미술 위주로 공부했지만 한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상징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다 보면 오히려 서양 문화보다 더 많은 교훈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짠!